평화로운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 교외 지역에 위치한 서머브룩 치과. 이곳은 성공한 치과 의사 제임스 크레이그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는 캔자스 출신의 아내 엔젤라를 만나서 1999년도에 결혼을 해 23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어요. 이 아내 엔젤라는 10남매의 막내였는데요. 그래서인지 결혼 전부터 많은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그런 꿈을 꿔왔습니다. 이 꿈대로 엔젤라는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출산했고 이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어요. 아이들도 그런 엄마를 무척 사랑했죠. 그녀는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할애하면서 자신의 삶의 중심과도 같은 신앙생활에도 충실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교사나 합창단 지휘와 같은 여러 활동을 계속해왔어요. 엔젤라는 재치 있고 현명하고 또 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잘 챙기고 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녀 주변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남편 제임스 또한 다정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또 직장에서는 존경받는 의사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능한 사업가는 아니었는지 치과는 매월 큰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엔젤라가 이 제임스 병원의 사무실에 나와서 직접 적극적으로 남편 병원 일을 돕기도 했지만 사정이 나아지질 않았죠. 제임스는 암호화폐에 잘못 투자하고 폰지 사기에까지 휘말려서 상당히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도박을 하기 위해 자주 카지노에 드나들기까지 해요. 제임스는 점점 더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고 결국에는 병원의 부채가 거의 200만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2022년 8월 제임스는 파산을 신청하고 이 병원의 운영권을 다른 치과를 운영 중이던 자기 친구인 라이언이라는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러던 2023년 3월 6일 이 아내 엔젤라가 단백질 쉐이크를 먹은 후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합니다. 그녀는 직장에 있던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눈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 나 약에 취한 것 같아. 참고로 이날 아침 엔젤라가 먹은 건 단백질 쉐이크가 전부였다고 해요. 이 아내의 문자를 받은 남편 제임스가 뭐라고 답장을 했을까요? 맨 아래 제임스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 과거의 일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혹은 그게 자극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약을 먹이지 않았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럼 과거에 제임스가 이 아내한테 약물을 먹이기라도 했었다는 그런 말일까요? 나중에 이 문자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올 텐데요. 이 내용은 그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내의 문자를 받고 그녀의 상태가 걱정됐던 제임스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엔젤라는 의사에게 복통뿐만 아니라 두통과 현기증 그리고 눈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증상 등을 이야기하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사와 확인 과정을 거쳤지만 이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얼마 후 증세가 조금 호전되자 엔젤라는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복통은 다시 악화됐고 3월 9일 엔젤라는 결국 다시 병원에 가서 이번엔 입원을 했어요. 제임스는 아내가 없는 동안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집안 살림을 정말 살뜰하게 챙깁니다. 또한 치과일로 바쁜 와중에도 꼼꼼하게 아내의 상태를 챙기며 집과 병원을 오가면서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 아내 엔젤라 역시 그런 남편에게 의지를 하듯 배가 고프다거나 몸이 좋지 않다 이런 자기 상태에 대한 문자를 수시로 보냈어요. 그럼 또 제임스는 너무 세심하고 자상하게 거기 일일이 답장을 해줍니다. 괜찮냐?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한다. 얼른 나와서 집으로 돌아와 날 안아주면 좋겠다. 이런 따뜻한 내용들이었죠. 이렇게 아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제임스는 자신의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인 아까 등장했던 그 라이언한테 연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임스는 친구인 라이언의 아내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 라이언의 아내 미셸에게도 문자를 보내는데요. 미셸은 간호사였기 때문에 혈압이라든지 이런 엔젤라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요. 그런데 제임스가 미셸한테 보냈던 문자 메시지 중 일부 내용이 약간 쎄합니다. 이 엔젤라의 상태에 대해서 그냥 너무 가볍게 표현을 하고 심지어는 약간 농담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니, 아내가 아프다고 너무 걱정을 하고 정성스럽게 케어를 하고 그랬던 남자가 이 상황에 웬 농담일까요? 뭐 어쨌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엔젤라는 몸이 조금 회복이 돼서 5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3월 14일 두 번째 퇴원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엔젤라는 또다시 증세가 악화됐고요. 결국 다음날 오전 부부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병원에 온 지 30분 만에 제임스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내 엔젤라를 위해서 잠시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남편이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엔젤라는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켰고 생명유지 장치를 달아야 할 만큼 상태가 극도로 나빠집니다. 이게 제임스가 당시 상황을 찍은 사진이에요. 제임스는 이 사진을 라이언의 아내 미셸에게 전송하면서 의사가 그녀의 상태가 매우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래요 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의사 라이언은 깜짝 놀라서 자기 아내 미셸과 함께 서둘러 엔젤라가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제임스가 절망한 채로 막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언 부부는 그의 눈물이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해요. 왜일까요? 이 부부가 병원으로 오는 길에 라이언에게 치과의 한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어렵게 꺼낸 말. 3월 13일에 병원으로 웬 소포가 배달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름을 보니까 제임스 앞으로 도착한 소포였어요. 사실은 제임스가 미리 병원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소포가 하나 배달돼 올 건데 그거 뜯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해놨었답니다. 근데 사무실 매니저가 그 메모를 보지 못하고 그냥 포장을 열어버렸던 거죠. 그 안에는 독극물 경고 표시가 있는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흔히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시안화 칼륨이었습니다. 직원은 호기심에 이 약품을 구글에 검색해 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약품 부작용에 관해 쓰여있는 내용들이 지금 제임스의 아내 엔젤라가 겪고 있는 증세랑 너무 유사했던 겁니다. 이를 들은 라이언은 병원에 도착해서 엔젤라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간호사를 찾았어요. 그는 자신이 엔젤라의 남편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치과 의사다라고 밝힌 후에 직원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임스가 며칠 전에 치과에서 사용한다며 시안화 칼륨을 주문했는데 사실 치과에서는 이 화학물질을 사용할 의료적 이유나 목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전해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간호사는 즉시 병원 측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경찰에 이 사실을 바로 신고했어요. 그러자 5시간도 채 안 돼서 병원으로 조사관들이 찾아왔고 제임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한편 라이언 부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의료진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 전달한 후 병원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이 병원 주차장에 있을 때 제임스에게서 득달같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병원에다가 뭔 얘기했어? 그러면서 제임스는 그 소포 사실 엔젤라한테 줄 반지야. 그녀를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니까. 그러나 라이언이 제임스, 나 이미 네가 뭐 주문했는지 소포 내용물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자 제임스는 또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는데요. 아니 사실 우리 아내 엔젤라가 죽고 싶다고 이 약품 좀 주문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던 거라고. 근데 엔젤라가 그걸 진짜로 복용할 줄은 몰랐다고. 그러면서 제임스는 라이언 부부한테 애원을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경찰이나 다른 그 누구한테도 이 내용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증언대에 서지 않는 이상 너네가 법적으로 이걸 꼭 증언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라고 구구절절 비밀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계속해요. 하지만 제임스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던 그 시각 경찰은 이미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그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컴퓨터에서 지난 2월 23일에 제임스가 새 이메일 주소와 아마존 계정을 만든 사실을 찾아냈어요. 그 후 2월 27일 제임스는 인간을 죽이려면 몇 그램의 비소 원액이 필요한가? 비소가 부검에서 검출이 되는가? 수상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5가지 검출 불가능한 독극물, 심장마비로 위장해서 죽게 만드는 방법, 화학물질 공급업체 등을 검색했고 이어서 비소를 실제로 주문했습니다. 영수증을 보면 비소는 2월 27일에 구매를 했고요. 엔젤라가 첫 입원을 하기 불과 이틀 전인 3월 4일에
이 제임스의 집으로 배달이 됐어요. 또 시안화 칼륨은 3월 8일에 주문을 했고 아까 그 치과 직원이 말해준 대로 3월 13일에 제임스의 사무실로 배달이 됐죠. 경찰은 제임스의 휴대폰 기록을 살펴보면서 그가 아내 엔젤라와 부부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이에 관한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3월 4일 제임스가 주문했던 비소가 그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엔젤라는 유타를 여행하던 중이었어요. 아마도 아내의 일정을 미리 알고 거기에 맞춰서 주문을 했던 거겠죠. 집으로 배달이 온 거니까. 엔젤라는 이틀 뒤인 3월 6일에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복통에 시달려서 결국 병원에 가야 했던 거죠. 아까 엔젤라와 제임스의 문자 기억하시나요? 엔젤라가 약에 취한 것 같은데 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제임스가 곧바로 내가 너 약 먹인 거 아니다 라고 답했었잖아요. 경찰은 이 문자 메시지의 맥락상 엔젤라가 남편 제임스한테 혹시 당신이 나한테 독극물을 먹인 것인지 물어본 거고 제임스가 이걸 부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재판에서 제임스의 변호인이 이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제임스 측 변호사 주장이라는 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제임스가 이 약물들을 주문했던 건 엔젤라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즉 제임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삶을 마감해야 되는데 이 아내 엔젤라가 자기를 막 말리거나 구호 조치를 한다거나 전화로 신고를 한다거나 해버리면 그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자기가 그런 시도를 하는 동안에만 이 엔젤라를 조금 취하게 해서 재우려고 했던 거다. 뭐 이런 주장이었어요. 이 반대측 주장도 있는데 그건 조금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제임스는 아내가 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사망에는 이르지 않자 새로운 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엔젤라가 두 번째로 병원을 찾았던 3월 9일, 제임스는 구글에서 찾은 화학 원료 회사에 연락해 시안화 칼륨 주문을 시도했어요. 근데 이 물질은 개인이 구매할 수가 없는 강력한 독극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임스는 치과 의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안면 재건 수술 시 보철 도금에 필요한 원료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구매 사유를 밝힙니다. 업체는 그의 말을 믿고 치과로 시안화 칼륨을 배송해 준 거죠. 하지만 아까 그 라이언의 증언 들으셨죠? 치과에서는 이걸 쓸 일이 전혀 없다고.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제임스가 아내에게 독극물을 주입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합니다. 자, 제임스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한 건지는 일단 확인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경찰은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엔젤라의 가족과 지인들을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사건들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어떤 마치 약간 클리셰 같은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인들은 이 두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행복해 보였다라고 진술했어요. 의사인 남편, 6명의 행복한 자녀들, 다정한 엄마, 그리고 주변을 돌보는 봉사활동까지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랬겠지만 항상 가까운 지인들은 진실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죠. 엔젤라와 가까운 친구들이나 그녀의 언니인 토니는 주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밝혔어요. 이 엔젤라의 삶이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했지만 사실 그녀는 자주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었다고 합니다. 이 엔젤라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남편 제임스가 자기를 속이고 오랫동안 바람을 피워왔다는 것이었어요. 제임스는 바람을 피우다 걸리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상황만 잠깐 모면한 뒤에는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몇 달 전부터는 이혼까지 요구해와서 엔젤라가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해요. 엔젤라의 언니 토니의 말에 따르면 엔젤라는 2018년에 남편의 외도를 처음 발견했었고 2022년 말에 다시 불륜 증거를 발견하고는 이번엔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지만 가족 상담 치료를 시도하면서 그래도 이 결혼 생활은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2017년엔 엔젤라가 지금처럼 몸이 좋지 않았었는데 당시에도 남편이 혹시 무슨 약을 먹인 건 아닌지 의심을 했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엔젤라가 약에 취한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고 제임스가 이번엔 내가 안 그랬어 라고 답했던 그 수상한 문자의 배경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 제임스 측 변호사의 이야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엔젤라 언니의 증언이에요. 피해자 엔젤라의 가족들은 당시 아이들이 엄마를 그리워할 텐데, 보고 싶어 할 텐데 하면서 병원에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었는데, 제임스는 차분한 태도로 가족들을 계속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예 그냥 집에 가 계세요. 저랑 둘이 있을게요.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뭐 이랬던 거죠. 경찰은 또 제임스의 전화 기록에서 그가 몇 달 전부터 케인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는데요. 이 케인 역시 치과 의사였으며 두 사람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케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따르면 제임스가 나 지금 이혼 수속 밟고 있고 아파트에서 별거하고 있어 라고 했대요. 케인은 혹시 이 사건에 본인도 연루된 건 아니냐, 즉 제임스와 함께 짜고 엔젤라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하는 의심에 대해서 나는 제임스랑 전혀 막 그 정도로 심각한 관계는 아니다. 우리 함께한 지 겨우 3주밖에 안 됐다. 내가 이 진실을 알았다면 이 사람과 절대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임스는 seeking.com이라는 데이트 웨브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온 사실도 확인됐어요. 이메일과 아이디를 G맨와플스라고 설정하고 일명 슈가 베이비를 찾는데 엄청난 돈을 썼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나이 많은 중년의 남자가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관계를 가지면서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 여기서 이 남자를 슈가 데디, 여성을 슈가 베이비라고 하죠. 2023년 3월 18일 엔젤라는 의식을 잃고 끝내 깨어나지 못한 채 입원 3일 만에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인공호흡기에 의지를 하다가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함으로써 그날 오후 4시 29분 43세의 나이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당시 엔젤라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왜 이렇게 아프지? 였다고 해요. 또 엔젤라가 사망한 후 엔젤라의 언니 토니는 제임스가 병원 직원들의 부검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더라 라고 수사관들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사의 조언에 따라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부검 및 독극물 검사가 실시됩니다. 그 결과 엔젤라의 몸에서 치명적인 수준의 시안화칼륨과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 검출됐어요. 이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은 통상 눈의 충혈을 완화시켜주는 안약 성분인데요. 엔젤라의 몸에서는 권장량의 400배가 넘는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무서운 건 엔젤라가 병원에서 체열했던 혈액들에 대한 독극물 검사 결과 마지막 날의 독성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이 말인즉슨 제임스가 아내 엔젤라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계속 병원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독극물을 몰래 추가로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후 검찰도 제임스가 병원에 입원한 아내의 약을 몰래 바꿔치기 하며 지속적으로 독극물을 투여한 정황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엔젤라의 가족 중 한 사람인 마크 프레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제임스로부터 항생제 캡슐을 건네받아 엔젤라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엔젤라가 그걸 먹고는 침대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어요. 부검의는 병원 기록에 남아있는 엔젤라의 증상들이 해당 독극물 중독 증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한 결과 제임스가 아내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독극물의 원료인 비소와 시안화칼륨 등을 주문해 혼합해서 엔젤라에게 먹였다고 확신했습니다. 엔젤라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수사가 개시됐고 조사 3일 만에 그녀가 사망하자 경찰은 곧바로 제임스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판은 2023년에 곧바로 개시될 예정이었는데 변호사 측은 재판에서 독극물에 관한 전문가 증언을 해줄 박사 한 사람이 지금 병을 좀 앓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어요. 재판부도 이 사건의 핵심이 독극물에 대한 판단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2024년 4월로 연기합니다. 하지만 그 박사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재판은 또다시 연기가 됐고 결국 2025년 7월 15일에 재판이 시작됐어요. 제임스를 변호해줄 변호인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바뀌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제임스가 2020년에 파산을 했고 200만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며 엔젤라의 생명보험금 340만 달러를 노린 거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그가 여러 명, 최소 4명 이상의 여성과 외도를 하고 또 최근에 만난 케인이라는 여성과는 꽤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서 제임스가 이혼으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아 살인을 택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피해자 엔젤라의 입원 당시 정황 외에도 피고인 제임스의 사생활에 대한 진술도 이어졌는데요. 네 번째 불륜 관계 여성으로 법정에선 엘리자베스 고어라는 여성은 제임스를 2022년 말에 그 데이팅 사이트에서 만나 교제를 했으며 실제로 만난 횟수는 3, 4회 정도 되는데 그중 12월엔 함께 몬테나 여행을 가기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제임스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아내 엔젤라의 전화를 받고 2시간 넘게 언쟁을 벌인 후 갑자기 집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여행을 종료했다고 진술했어요. 엔젤라한테 딱 걸렸었던 거죠. 다른 여자랑 있다는 사실을. 이 엘리자베스 고어라는 여성은 제임스가 결혼을 한 남자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딱히 자세히 알고 싶진 않아서 이에 대해 더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제임스로부터 약 8,000달러를 받았으며 엔젤라가 사망한 2023년 3월까지 관계가 이어졌었다고 고백했어요. 돈을 받고 이런 성적 관계를 맺었던 거죠. 그러나 제임스의 변호인은 제임스가 다정하고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라고 주장합니다. 제임스가 보험금 때문에 아내를 살해했다는 건 검찰의 근거 없는 주장이며 외도가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특히 엔젤라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며 제임스의 무죄를 주장했죠. 그런데 재판의 가장 주된 쟁점은 제임스가 독극물을 아내에게 투여한 걸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임스의 독극물 관련 온라인 검색 기록, 독극물 구매 기록, 또 내가 당신한테 약 먹인 거 아니야 했던 그 이상한 문자 메시지, 어려웠던 재정 상태, 외도 관계 등의 간접 증거들을 상세히 제시하면서 제임스가 독극물을 아내가 마실 음료, 단백질 쉐이크 등에 타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제임스가 치과 의사로서 독극물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그가 단순히 그 약물을 주문하고 소유했었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서요. 특히 검찰이 독극물이 어떤 음료에 들어갔고 이걸 엔젤라가 실제로 마셨는지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의 모든 것을 검사했지만 프로틴 파우더나 병에서 비소 혹은 시아노칼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또 경찰이 단 3일 만의 수사만으로 제임스를 성급하게 체포했다면서 이건 남편의 독극물 살인이다 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다른 가능성들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오히려 변호인은 제임스가 아내의 요구로 독극물을 대신 구매해 준 것이며 엔젤라가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 약물을 스스로 마시고 자살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인은 아까 앞서 언급을 했었던 오히려 제임스가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거다라는 주장도 함께 펼칩니다. 제임스에게는 우울증 병력과 심리 상담을 받았던 이력도 있다면서 그가 비소를 구입한 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변호인은 이처럼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면서 결국 제임스가 아내를 죽인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 범죄의 사실이 인정이 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확실한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직접 증거가 없는 검찰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를 불러오려고 했었던 거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2025년 7월 30일 배심원단은 제임스에게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수감 중에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과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33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어요. 수감 중에 살인교사? 증거인멸? 이런 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임스가 수감 중에도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었거든요. 또 검찰 측에 따르면 제임스가 자기 딸한테
야, 엄마가 아빠한테 독극물 달라고 부탁하는 영상을 딥페이크로 좀 조작해서 만들어. 이렇게 시키려고 했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아내를 죽인 사건에다가 딸을 끌어들일 수가 있을까요? 엔젤라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 선고 공판에 앞서 발언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제임스 엔젤라 부부의 딸 중 한 명인 미리엄 메서비가 한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아빠는 제 영웅이 되어야 했는데 이제는 영원히 제 인생의 악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엄마 없이는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이 말을 듣고 법정에 있던 제임스가 막 울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아들이 얘기를 할 때도 아주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제임스 엔젤라 부부의 장남인 톨리버 크레이그는 어머니를 잃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버지를 잃는 것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엔젤라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임스가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정성스럽게 병간호를 했다고 했었죠. 그때 그가 아내에게 보냈던 마지막 문자 중 하나가 배고프면 뭐 좀 가져다 줄까? 스무디 같은 거 어때? 였습니다. 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음식도 못 먹고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내를 걱정해서 뭔가를 먹이고 싶은 다정한 남편의 마음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그 따뜻한 말 뒤에는 믿을 수 없는 정말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6 자녀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보며 봉사를 즐겨하던 그녀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이 사건은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슬픔으로 남게 됐어요.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쿠키 영상에서 고양이 데리고 찍으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지금 여기 구석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어떻게 보여드리든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이번 사건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그 48 Hours Mystery라는 프로그램 그것도 다 쭉 시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제임스랑 만났다던 치과 의사 여자 있잖아요. 케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것도 보고 했는데 일단은 사건 진행할 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몇 가지 좀 전해드리자면 혹시 당신이 같이 이 사건을 공모했느냐 이런 질문도 했었지만 검찰이 또 어떤 질문도 하냐면 당신이랑 함께 하고 싶어서 제임스가 엔젤라를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케이는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진지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동기가 됐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임스가 막 여러 가지 독성 물질 같은 거 막 주문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또 독성 식물 추출물, 올레안드린 이런 것도 주문을 했었는데 그 페덱스 중간에 배송하는 업체 있잖아요. 거기서 소포를 가로채서 배송받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왜 자기 친구 와이프 라이언의 아내인 미셸한테 우리 아내 아파요 하면서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사진 찍어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냥 말을 해도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 사진을 찍고 자빠져 있었다는 것도 전 조금 좀 쎄해요. 만약에 내 지인이 자기 남편 혹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그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으면 전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냥 말로만 해도 심각한 거 알겠어. 뭐하러 그 의료진이 달라붙어서 막 처치하고 있는 사진을 왜 찍어? 뭐 기분 좋은 그런 내용도 아니고 뭐 꼭 증거 자료로 남겨놔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상황에서 왜 사진을 찍고 자빠져 있지? 그것도 저는 약간 좀 쎄한 포인트였습니다. 아까 농담했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 아픈 거에 대해서 미셸한테 문자 보내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고 농담했다. 언뜻 지나가면서 봤는데 제가 그걸 다시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게 내 와이프에 관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it would be fun puzzles? 그런 말이었나? 그러니까 재미있는 퍼즐이나 맞추고 있었을 텐데 인지 아니면 그 재밌는 퍼즐 같은 문제, 그러니까 그만큼 간단한 문제였을 텐데 인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런 농담식으로 했었다. 그 상황에, 그 심각한 아내가 아픈 상황에 이 제임스가 보니까 돈 주면서 이제 그 젊은 여자들이랑 연애하는 슈가 베이비들 만나면서 자기가 슈가 데디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만남들도 추구를 했지만 케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제임스 나이 또래의 약간 중년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반인이랑도 바람을 피우고 살짝 돈 받고 몸 파는 그런 젊은 여자들하고도 또 관계를 맺고 이렇게 알뜰살뜰한 와이프가 있는데 그랬다. 절레절레죠. 너무 한심하고 끔찍한 비열한 인간입니다.
제가 오늘은 더보기란에다가 어떤 링크 하나를 뒀어요. 그 링크에 이 엔젤라 살인사건 관련해서 법정에서 있었던 아주 자세한 진술들, 그런 이야기들이 꼼꼼하게 담겨있는 그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